박민수 탈옥 사건, 한국을 열광시킨 전설적인 도둑. 조선시대 홍길동은 부자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전설적인 도둑이었다. 그의 날렵한 무술과 기발한 지혜는 민중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현대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박민수다. 그는 숨막히는 탈옥, 치밀한 도둑질,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현대판 홍길동 또는 성스러운 도둑으로 불리며 전 국민을 열광시켰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인간의 선한 본성,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비극 속에서도 빛난 따뜻한 어린 시절. 박민수는 부산 외곽의 허름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에 취하면 가족을 폭행했다. 민수의 어머니는 가난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민수가 6살 때 집을 떠났다. 민수는 어린 여동생 은지와 함께 배고픔과 차가운 세상의 멸시를 견뎌야 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에는 따뜻한 순간들이 있었다. 마을의 김할머니는 민수와 은지에게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나눠주며 민수야, 은지야, 너희는 소중한 아이들이야 라고 다독였다. 민수는 할머니의 품에서 나중에 꼭 할머니께 보답할게요 라며 약속했다. 학교에서는 무료 교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이라는 명목의 비용이 가난한 가정에 큰 부담이었다. 민수의 낡은 교복과 구멍난 신발은 친구들의 놀림감이었고 일부 교사는 돈을 내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었다. 박민수, 돈 안 낸 애들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 라는 교사의 말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민수는 반항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는 은지를 위해 시장에서 사과나 떡볶이를 훔쳐오며 은지야, 오빠가 배고프게 안 할게 라며 미소를 지었다. 은지가 오빠 최고야 라며 안기는 순간은 민수에게 삶의 빛이었다. 민수가 15세였을 때 은지가 아파서 약을 사려고 약국에서 진통제를 훔쳤다. 불행히도 이를 목격한 아버지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는 이 녀석은 강하게 혼내야 정신 차린다며 단호했다. 이 사건으로 민수는 중학교 입학 3개월 만에 퇴학당했다. 아버지는 민수를 집으로 데려가 가르치거나 소년원에 보낼 선택지를 두고 고민했지만 이웃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을 택했다. 민수는 아빠,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며 울었지만 아버지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소년원에서 민수는 체계적인 교육 대신 생존의 법칙을 배웠다. 그러나 한 상담교사 이 선생님은 민수에게 책을 읽어주며 민수야, 넌 똑똑해. 나쁜 길로 가지 마. 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격려했다. 민수는 선생님 나중에 꼭 좋은 사람이 될게요 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소년원을 나온 후 그는 점점 더 대담한 도둑질에 빠져들었다. 그의 인생은 감옥과 거리를 오가는 악순환이었다. 1989년 운명을 뒤흔든 대담한 범죄. 1989년 22세의 박민수는 마을에서의 소규모 절도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4명의 친구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 강남의 고급 보석상 골든스타를 털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최첨단 경보 시스템을 해킹하고 새벽 2시에 가면을 쓰고 침입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실수로 경보기를 건드렸고 주인이 위층에서 내려왔다. 혼란 속에서 한 친구가 공황장황 상태에 빠져 주인을 칼로 찔렀고 주인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강남 보석상 살인 사건으로 대서특필했다. 나머지 4명은 며칠 만에 체포되었지만 민수는 도주했다. 그는 허벅지에 총을 맞아 피를 흘리며 서울의 뒷골목으로 숨어들었다. 민수는 10개월 동안 빈민가 지하철역 폐건물에서 숨어 지냈다. 그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버려진 담요로 몸을 감쌌다. 민수는 가발, 안경,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그는 은지에게 몰래 돈을 보내기 위해 소규모 절도를 계속했다. 그는 은지가 굶지 않도록 내가 뭐든 해야 해라고 다짐했다. 그러던 중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던 순간 CCTV에 얼굴이 찍혔다. 약국 주인이 민수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체포되었다. 경찰은 민수를 잡기 위해 50명의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민수는 체포 직전 옥상에서 옆 건물로 뛰어넘으려 했지만 경찰의 고무탄에 맞아 쓰러졌다. 재판에서 민수는 주범이 아님을 인정받았지만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울교도소에 수감되었다. 5년 후 그는 부산의 악명 높은 보안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부산교도소, 난공불락의 요새. 부산교도소는 강서구에 위치한 철저한 보안시설이었다. 6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은 1.5m 두께로 최첨단 감시카메라,
적외선 센서, 그리고 24시간 무장 경찰이 지켰다. 교도소는 200m 깊이의 지하 구조로 설계되어 탈옥은 불가능해 보였다. 민수는 26번 독방에 갇혔다. 2평 크기의 방에는 녹슨 철제 침대, 작은 화장실 그리고 철창이 달린 15cm 창문만 있었다. 그의 삶은 이 좁은 공간에 영원히 갇힌 듯 보였다. 그러나 민수는 교도관들의 잔혹함을 목격했다. 그들은 사소한 실수로 수감자들을 구타하거나 정의 충격기로 고문했다. 한 번은 젊은 수감자가 밥을 흘렸다는 이유로 맞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민수는 이건 정의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썩을 순 없어 라며 분노했다. 그는 탈옥을 결심했다. 치밀하고 대담한 탈옥 계획. 민수는 교도소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교도관의 순찰 패턴, 카메라의 사각지대, 배관의 구조,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그는 화장실 천장에 있는 환풍구를 발견했다. 환풍구는 30cm 곱이 50cm 크기로 5개의 3cm 두께의 강철봉으로 막혀 있었다. 이 강철봉을 자르고 배관을 따라 외벽으로 나갈 수 있다면 탈출이 가능할 터였다. 민수는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라며 계획을 세웠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 민수는 모범 수감자처럼 행동했다. 그는 교도소 내 노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목공일을 배웠다. 그의 성실함과 솜씨는 교도관들의 신뢰를 얻었다. 어느 날 작업장에서 그는 작은 금속 톱날과 드라이버를 발견했다. 그는 심장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톱날을 고무신 밑창에 드라이버를 바지 허리띠에 숨겼다. 그는 이 도구들이 내 자유의 열쇠야 라고 생각하며 방으로 몰래 가져왔다. 강철봉을 자르는 일은 위험했다. 톱질 소리가 나면 즉시 발각될 터였다. 민수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교도소 라디오가 대중가요를 크게 틀 때를 이용했다. 그는 하루 10분씩만 톱질하며 자른 자국을 진흙, 심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꼼꼼히 덮었다. 그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망칠 거야 라며 조심했다. 문제는 민수의 체격이었다. 175cm에 86kg인 그는 환풍구를 통과할 수 없었다. 그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하루 한 끼에 4분의 1만 먹고 방 안에서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를 반복했다. 그는 벽에 자유 또는 죽음이라는 글자를 새기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5개월 만에 그는 55kg까지 체중을 줄였다. 그는 이제 갈 수 있어라며 자신의 뼈가 드러난 몸을 만졌다. 7개월의 인내 끝에 민수는 5개의 강철봉을 모두 잘랐다. 그는 환풍구를 손으로 만지며 곧 자유야라고 속삭였다. 이제 완벽한 기회만 기다리면 되었다. 폭풍우 속 숨막히는 탈옥. 1997년 2월 20일 부산에 사상 최악의 폭풍우가 몰아쳤다. 번개가 치며 교도소의 전력이 끊겼고 감시 카메라의 70%가 작동을 멈췄다. 민수는 하늘이 나를 위해 문을 열었어 라며 직감했다. 밤 11시 45분 조명이 꺼지자 그는 침대에 담요와 베개를 접어 사람이 자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라며 심호흡을 했다. 그는 화장실로 올라가 강철봉을 제거하고 환풍구로 들어갔다. 좁고 어두운 배관은 숨이 막힐 듯 했다. 그는 40m를 기었다. 배관이 90도 꺾이는 곳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손톱이 부러지며 벽을 붙잡았다. 그는 포기하면 죽어라며 이를 악물었다. 배관 안에는 쥐와 거미가 들끓었지만 그는 자유가 저기 있어라며 앞으로 나아갔다. 1시간 만에 그는 외벽의 환풍구에 도달했다. 환풍구는 지상 6m 높이에 있었다. 밖은 폭우와 천둥이 몰아치고 있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이제야라고 중얼거리고 뛰어내렸다. 그는 진흙 위에 착지해 발목을 삐었지만 고통을 무시하고 달렸다. 그는 근처 공사장으로 향했다. 공사장은 새 체육관을 짓는 중이라 감시가 느슨했다. 그는 톱으로 철망을 자르고 드라이버로 흙을 판 나이에 1.5m 길이의 터널을 만들었다. 그는 공사장의 비계와 로프를 이용해 6m 벽을 넘었다. 로프가 끊어질 뻔했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벽을 넘었다. 100분 만에 민수는 부산 교도소 역사상 최초로 탈옥에 성공했다. 그는 폭우 속에서 내가 해냈어. 자유야 라고 외쳤다. 자유와 사랑, 그리고 짜릿한 추격전. 탈옥 직후 민수는 오토바이를 훔쳐 부산 도심으로 향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군중 속에 섞였다. 민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절도를 이어갔다. 그는 강남의 고급 빌라, 한남동의 대저택을 털며 현금과 보석을 훔쳤다. 그는 항상 별 모양의 금속 조각을 현장에 남겨 경찰을 조롱했다. 그는 경찰이 날 잡을 수 있을까?
내가 한 수 위하라고 웃었다. 하지만 그는 훔친 돈의 60%를 고아원, 양로원, 무료급식소, 장애인 쉼터에 기부했다. 그는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농구를 하며 너희는 꿈을 잃지 마. 세상은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아저씨 우리 영웅이에요 라며 달려들 때 민수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민수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이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밝고 따뜻한 성격의 24세 여성이었다. 어느 날 민수가 그녀의 목소리가 쉰 것을 보고 감기 걸린 거 아니야. 내가 약 사올게 라며 약국으로 달려갔다. 그는 약과 함께 따뜻한 차를 사왔다. 수진은 아무도 나를 이렇게 챙겨준 적 없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다. 둘은 곧 연인이 되었다. 민수는 수진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는 내가 범죄자야. 날 떠나도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진은 네가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는 민수야. 난 널 사랑해 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천안으로 이사해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민수는 이웃들과 어울리며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그는 이웃 아이들에게 자전거와 축구공을 선물하고 할머니들에게 장을 받아 주었다. 매주 일요일 그는 수진과 천안 호수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다. 수진이 만든 김밥을 먹으며 민수는 너랑 있으면 내가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수진은 우린 평범한 연인처럼 살 수 있어 라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민수는 천안 호두과자 축제에 수진과 함께 참여했다. 그는 호두과자를 만들며 이웃들과 웃고 떠들었다. 그는 수진에게 너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애 낳고 작은 카페 열어서 평범하게 살자. 라고 속삭였다. 수진은 좋아 민수야. 우리 꼭 그렇게 해 라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축제 불꽃놀이를 보며 서로를 꼭 안았다. 민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다. 민수는 지역 도서관에 익명으로 책 200권과 학습지를 기증했다. 그는 메모에 아이들이 나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썼다. 그는 노숙자에게 자신의 재킷과 장갑을 벗어주고 길에서 우는 아이에게 떡볶이와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그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수의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탈옥은 경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현상금은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치솟았다. 경찰은 특수부대 헬리콥터, 드론, 군대까지 동원해 그를 쫓았다. 민수는 몇 번이나 위기를 넘겼다. 강남에서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되었지만 침착하게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빠져나갔다. 그는 경찰은 내가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지 라고 웃었다. 한 번은 서울역 근처에서 경찰의 대규모 검문에 걸렸다. 민수는 즉시 옆 골목으로 뛰어들어 3m 높이의 담장을 넘었다. 경찰이 뒤쫓았지만 그는 쓰레기통 뒤에 숨어 경찰견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는 내가 잡히면 모든 게 끝이야 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또 한 번은 한강변에서 경찰의 드론이 그를 추적했다. 민수는 한강에 뛰어들어 500m를 헤엄쳐 반대편으로 도망쳤다. 그는 물속에서 내가 이렇게 쉽게 잡힐 리 없어 라고 이를 악물었다. 가장 짜릿한 순간은 1998년 여름 강남의 고급 주택에서였다. 민수는 억만장자의 저택을 털던 중 최첨단 레이저 경보기를 건드렸다. 경찰 100명과 특수부대가 5분 만에 저택을 포위했다. 민수는 2층 발코니에서 로프를 타고 옆 건물로 뛰어넘었다. 경찰이 총을 쏘았지만 그는 지붕을 굴러 골목으로 사라졌다. 그는 이건 게임이야. 그리고 내가 이길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경찰은 점점 추적망을 좁혔다. 민수는 서울의 고급 주택가에서 절도를 하단 최첨단 CCTV에 찍혔다. 경찰은 천안의 수진 아파트로 추적을 좁혔다. 새벽 3시 특수부대 30명이 아파트를 급습했다. 하지만 민수는 다른 절도를 하러 나가 있었다. 돌아오던 그는 매복을 눈치챘다. 경찰이 고무탄을 발사해 그의 오른쪽 눈을 스쳤다. 피를 흘리며도 민수는 경찰 5을 밀치고 5층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옆 건물의 비상계단을 타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그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렸어 라고 중얼거렸다. 수진은 신문 받았지만 그의 과거를 몰랐다고 주장해 풀려났다. 그러나 수진은 민수의 끝없는 범죄 생활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민수가 부산으로 함께 떠나자고 했을 때 그녀는 난 죄인이 될 수 없어. 미안해. 민수야 라며 이별을 택했다. 민수는 곧 20살의 김혜린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 혜린은 천안의 카페에서 일하는 활기찬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수의 신분을 알았지만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길을 잃은 거야 라며 그를 받아들였다. 상심한 수지는 경찰과 협력했다.
그녀는 민수를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민수가 다가오자 차에서 7명의 특수부대원이 튀어나왔다. 민수는 수진의 배신에 충격받았지만 재빨리 경찰 셋을 넘어뜨리고 차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160km/h로 질주하며 경찰 헬리콥터를 따돌렸다. 그는 수진아 널 용서해. 하지만 난 잡힐 수 없어라고 외쳤다. 그가 남긴 채는 15억 원의 현금, 다이아몬드 반지, 명품 시계, 그리고 일기가 있었다. 일기에는 그의 절도 기록, 경찰을 따돌린 순간들, 그리고 수진과 혜린에 대한 사랑이 적혀 있었다. 그는 썼다. 수진아 혜린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너희 삶을 망쳤어. 박민수 신드롬, 영웅인가, 범죄자인가. 민수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젊은이들은 그를 가난한 자의 기사로 불렀다. 그가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놀고 노인들에게 쌀과 옷을 나눠주는 모습은 언론을 통해 퍼졌다. 한 시민은 민수 씨는 부자들만 챙기는 세상에서 약자를 도왔어요. 그는 진짜 영웅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 현상은 박민수 신드롬으로 명명되었다. 민수는 기부 외에도 따뜻한 행동을 많이 했다. 그는 한겨울 천안역 앞에서 떨던 노숙자에게 자신의 코트와 스카프를 벗어주었다. 그는 길에서 우는 아이에게 떡볶이와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울지마, 세상은 좋은 곳이야 라고 위로했다. 그는 천안의 작은 도서관에 300권의 책과 컴퓨터를 기증하며 아이들이 나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길 바란다. 는 메모를 남겼다. 그는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연극을 준비하며 너희가 무대에서 웃는 모습을 보면 내가 자유로워 라고 말했다. 민수는 천안의 지역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는 호두과자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는 수진과 함께 천안 무궁화 축제에서 춤을 추며 이 순간이 내 인생 최고야 라고 웃었다. 그는 노인복지관에서 설날 떡국을 나눠주며 할머니 오래 사셔야 해요 라며 손을 잡았다. 그는 천안의 장애인 센터에서 아이들과 미술 수업을 하며 너희 그림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경찰과 일부 시민은 그를 위험한 범죄자로 여겼다. 경찰은 그가 무장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공포를 조장했다. 한 경찰은 민수의 전 여자친구를 불법적으로 협박해 파면되었다. 민수를 봤다고 거짓 신고한 시민이 1억 원 현상금을 요구해 소송까지 갔다. 법원은 오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전설의 종말, 마지막 추격. 1999년 8월 18일 민수는 921일간의 도피 끝에 체포되었다. 전직 특수부대원 출신의 배관기술자가 혜린의 아파트에서 민수를 알아봤다. 민수가 집안에서도 선글라스와 모자를 벗지 않고 아파트가 여성 명의로 등록된 점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작전을 세웠다. 특수부대 50명, 헬리콥터 2대, 드론 10대가 아파트를 포위했다. 민수는 혜린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민수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는 혜린에게 도망쳐라고 외치며 창문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6층 발코니에서 옆 건물로 로프를 던져 건너갔다. 경찰은 즉시 추격했다. 헬리콥터의 서치라이트가 그를 비췄고 드론이 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민수는 지붕을 달리며 골목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오토바이를 훔쳐 천안 시내로 질주했다. 경찰차 20대가 뒤를 쫓았다. 그는 고속도로로 들어가 180km/h로 달렸다. 그는 이게 마지막이야. 하지만 쉽게 잡히진 않을 거야 라고 이를 악물었다. 경찰은 도로를 봉쇄했지만 민수는 오토바이를 버리고 숲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2시간 동안 숲을 헤치며 추격을 따돌렸다. 그러나 경찰의 열화상 카메라가 그의 천을 포착했다. 특수부대가 그를 포위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내가 졌어. 하지만 멋지게 싸웠지 라고 말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손을 들었다. 체포 당시 그는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 셔츠는 곧 패션 트렌드가 되었다. 민수는 체포 후 이제 편하네요. 내가 할 만큼 했어요 라고 말했다. 재판과 새로운 삶. 법원은 민수에게 무기징역에 추가로 35년을 선고했다. 많은 이가 경찰의 복수심이라며 비판했다. 한 시민은 민수는 약자를 도왔는데 왜 이렇게 가혹한 벌을 받나요? 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법회불원은 그의 선행이 범죄를 덮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 중 민수는 내가 한 잘못은 인정해요. 하지만 내가 도운 사람들의 미소는 진짜였어요 라고 말했다. 감옥에서 민수는 변화를 택했다. 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고
법학과 심리학을 공부했다. 그는 법을 알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심리학은 나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해줘요 라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글쓰기와 법률 상식을 가르쳤다. 그는 너희 이야기도 세상에 들려줄 가치가 있어 라며 격려했다. 민수는 교도소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편지 발송 금지, 독방 감금, 부당한 구태에 대해 소송을 걸어 500만 원의 배상을 받았다. 그는 이 돈을 천안의 고아원과 장애인 센터에 기부했다. 그는 이 돈이 아이들에게 새 옷과 책을 사주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민수는 자서전을 썼다. 책에는 그의 어린 시절 도피 생활 그리고 깊은 후회가 담겼다. 그는 썼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넌 좋은 애야 라고 해줬다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5학년 때 선생님이 톤 안 낸 애는 꺼져 라고 소리쳤을 때 내 마음에 악의 씨앗이 심겼다. 나는 그 씨앗을 키웠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그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다. 그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독자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 독자는 민수 씨의 글을 읽으며 울었어요. 그는 죄인이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해요. 라고 말했다. 감옥 속 행복의 순간들. 감옥에서도 민수는 따뜻한 순간을 만들었다. 그는 교도소 독서 클럽을 만들어 동료 수감자들과 소설과 시를 읽으며 토론했다. 그는 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 라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 정원에서 장미, 해바라기, 튤립을 키웠다. 그는 이 꽃들은 나처럼 갇혔지만 그래도 피어나잖아 라며 웃었다. 민수는 교도소 합창단에 가입해 노래를 불렀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부른 희망의 노래와 아리랑 공연에서 관객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내가 하늘을 날아 라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와 축구팀을 이끌며 우리가 하나가 되면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외쳤다. 민수는 교도소에서 그림과 조각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 수진, 혜린, 그리고 자유로운 하늘을 그린 그림을 벽에 걸며 너희가 내게 준 행복을 잊지 않을게 라고 말했다. 그의 그림은 교도소 전시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한 교도관은 민수의 작품은 그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줘요 라고 말했다. 그는 나무로 작은 새 조각을 만들어 동료 수감자들에게 선물하며 이 새는 너희 마음속 자유야 라고 말했다. 민수는 교도소 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 수감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세상은 넓어. 너희가 나가면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격려했다. 그는 교도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동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우린 실수했지만 우리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2011년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민수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났다. 그는 병원에서 아빠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어. 내가 살아야 은지와 할머니가 기뻐할 거야 라고 말했다. 2023년 그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지만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회복 후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마. 하지만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그 증거야. 민수의 유산과 끝없는 논란. 박민수의 이야기는 만화, 영화,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2005년 영화 민수, 자유의 도둑은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2010년 만화 성스러운 도둑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015년 드라마 민수의 별은 그의 사랑과 도피 생활을 낭만적으로 그려 시청률 30%를 돌파했다. 그러나 그의 평가는 극과 극이다. 어떤 이들은 그를 현대의 의적으로 보았다. 한 시민은 민수는 가난한 우리를 대신해 싸웠어요. 그는 영웅이에요 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대변인은 그는 고귀한 도둑이 아니라 위험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민수의 자서전은 이렇게 끝난다. 법은 도덕의 경계다. 나는 그 경계를 넘었고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웃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야. 그의 이야기는 교육, 가족,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다. 민수는 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의 지지를 받았을까? 그의 삶은 우리에게 약자에 대한 연민과 인간의 선한 본성을 일깨운다. 당신은 박민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의 삶은 영웅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범죄자의 기록일까요?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다.